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재 지열발전소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 주입량에 따라 지진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시판됩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 흡연이 늘 것을 우려해 편의점과 인터넷 판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재가동 하루 만에 원전을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 이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고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과학본색에서 이번 한빛 1호기 정지 사고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우리는 중력이나 관성, 외부의 힘 등으로 인해 물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양한 공식과 법칙으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처음 발견하게 된 걸까요? 역사 속에서 만나는 물체의 운동 이야기를 오늘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17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 조사연구단은 이번 지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지열발전소의 위험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지진 직전 상태의 단층 사이로 지열발전소가 주입한 물이 흘러들면서 이른바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연구단은 현재의 지열발전소 관리 체계로는 포항 지진과 같은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지열발전소는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 상황을 확인하는 신호등 체계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항은 2.0의 지진이 발생하면 압력을 낮추고 2.5 규모의 지진이 나면 물 주입을 멈추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단층의 위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에서 주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아무리 크게 나도 3.7 이상은 날 수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5점이 훨씬 넘는 그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항 지진은 그게 맞지 않다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물 주입 후 2달 뒤에 지진이 발생한 것도 땅속의 위험도가 끊임없이 변한 증거라고 연구단은 말했습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물을 넣고 줄이고 압력을 줄이고 이런 이제 위험 관리 체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영향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사전에 있었고 어떤 위험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연구단은 발전소의 의사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포항 지진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지열발전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가스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릉 과학산업단지 가스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수소탱크 부실 시공이나 관리, 조작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업체 관계자와 상태가 양호한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일어난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최근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등 관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면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탱크는 지난달부터 1000시간 시험 가동, 이른바 실증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고 거기서 얻은 산소와 수소 중 수소를 보관하는 탱크였는데요. 이를 수전해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아직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이유는 원자번호 1번인 수소가 모든 화학 원소 중 무게가 가장 가벼워 만일 탱크에서 누출되더라도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소 역시 작은 정전기 등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격화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내부 압력 문제나 수소 탱크 자체의 부실, 관리 조작 미숙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늘고 있는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등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수소 저장 탱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유화학 공장이나 정유 공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특히 이동형 수소 저장 탱크가 장착된 수소차의 경우 특수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또 수소 충전소의 경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고요. 국제 규격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가스 안전법과 소방법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미흡한 규제나 안전제도 등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가스안전공사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사고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사고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한 뒤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개발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규격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강릉 벤처공장은 산업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시행해 지난 3월 과제를 완료한 후 실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연구실험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소차나 수소충전소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며 수소충전소 등은 고압, 고농도 안전관리 규정과 국제표준에 따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판매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줄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줄은 출시 이후 2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USB 모양의 본체에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는 신종 담배입니다.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줄이 인기를 끌면서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불법 축산물 근절에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을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상호화 점포들로 가득 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거리. 소시지나 만두 등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혹시나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돼지고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약청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냉장고랑 냉동고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 나오시죠. 한계조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주변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농식품부하고 식약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은 소시지가 어디에서 들여왔는지 영수증도 살피고 직접 납품업자에게 전화해 돼지고기의 원산지까지 확인합니다.
불법 축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할 예정이고 해당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은 모두 59개 반 177명으로 편성됐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1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 해외 축산물 판매 여부와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축산물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임신 초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디아나 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임신 초기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 여성의 6에서 8%에서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중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임신 초기에 비타민 D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 임신성 당뇨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알제리와 아르헨티나에서 말라리아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알제리는 지난 1973년 모리셔스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박멸에 성공한 두 번째 국가가 됐으며 아르헨티나는 남미와 북미를 통틀어 지난해 파라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말라리아를 박멸한 국가가 됐습니다. WHO는 두 나라의 성공은 무료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감염 사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한빛 1호기가 수동 정지한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특별사법경찰이 투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일단 한빛 1호기는 전남 영광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노후 원전이죠. 네. 사고가 난 후 정지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주세요. 네, 우선 이 한빛 1호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입니다. 이 지난 9일에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10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원전을 수동 정지한 겁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재가동을 위해서 안전성 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테스트 중에는 이 원전 출력을 5% 아래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력이 18%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은 수동 정지하게 된 거죠. 네, 뭐 원전 출력 5%, 18%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원전 출력이 1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우선 이 원자력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어를 해가면서 일정 수준의 출력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제어봉인데요. 제어봉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빛 1호기에는 모두 24개의 제어봉이 있습니다. 이 제어봉들의 위치를 조절을 해가면서 이 출력을 조절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 보도에서 0스텝이다, 100스텝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제어봉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제어봉을 완전히 집어넣었을 때부터 이 위로 뽑아 올렸을 때까지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제어봉들은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같이 움직여서 정렬을 맞춰줘야 됩니다. 한빛 1호기는 24개 중에 8개를 이용을 해서 이 제어봉을 조절을 하는데 이 가운데 제어봉 사이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렬을 비슷하게 맞춰줘야겠죠. 이때 이 정렬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봉들을 일정 스텝에 두고서 정렬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출력이 그럼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건데 당시 한빛 1호기는 100스텝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 위치에 이제 정렬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100스텝으로 제어봉을 정렬을 하더라도 출력이 5% 아래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제어봉을 조절을 했더니 이 갑자기 18%의 출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의 조작 네. 실수로 제한치 3배가 넘는 출력이 나온 건데요. 네. 이게 뭐 기계적인 결함인가요? 아니면 뭐 계산 실수인가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이 예측값을 잘못 계산한 건 사실상 이 운영자 측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 뭐 예. 이거는 운영자 측에서도 인정을 한 인정을 부분이고요. 했군요. 네. 그럼 당시에는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선은 뭐 출력이 갑자기 기준치를 넘으니까 네. 이 출력을 다시 0%로 바로 내렸습니다. 예.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이 원전 출력이 0이라는 것은 이 원전을 가동할 준비가 된 상태이거든요. 네. 완전히 정지를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핵분열이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임계 상태라고 하는 이 가동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지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지시킨 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죠. 이 규정상이 출력 5%를 넘으면 예. 사실은 원자로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규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현장의 정비원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아, 거죠. 이게. 그럼 이 정비원이 그 면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네네. 그 면허가 없는 정지원이 그 정비원이 제어봉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가요? 네, 뭐 사실 이 제어봉 시험 과정에 있어서는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때 반드시 그 옆에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감독관. 감독관은 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이 확실하게 안 된 상태고요. 네. 뭐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앞서 출력의 5%가 넘으면은 즉시 정지하는 게 규정이라고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이 조사단이 사고가 나는 현장에 갔는데도 계속해서 가동이 됐다.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당시에 한빛 1호기가 이 출력이 높아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게 아니라요. 예. 이 현장 상황은 주 급수 펌프에 이 정지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주 급수 펌프가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 급수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조 급수 펌프는 다른 방법으로 급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마지막에 예. 최후의 수단으로 물을 공급을 해서 이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설비입니다. 네. 안전 설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보조 급수 펌프가 작동했다는 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안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 이 보고가 들어가면서 현장에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조사단이 가보니까 예.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급수 펌프 문제는 원자로 출력이 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네. 확인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열 출력이 5%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해서는 예. 이 한수원과 조사단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의견이 있군요. 네, 이게 계산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그냥 흔히 계기판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단은 넘었다고 봤지만 네. 한수원은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안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예. 봤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 원자로 정지까지 한 12시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후에도 뭐 5%가 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이게 정확하게 몇 %까지 올라갔냐, 이 18%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열흘 정도 시간이 열흘이요. 걸린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시 현장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자로 출력이 과도하게 올라갔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서 뭐 체르노빌 사태에 대한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정도로 위험했던 사건인 건가요? 뭐 우선 사실은 이 체르노빌이랑 비교한 것 자체는 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 이 설계부터 완전히 다른 원전인데요. 네. 체르노빌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 핵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계속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우리 한빛 1호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핵분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제어가 오히려요?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속력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체르노빌과 같이 이 출력이 폭주를 한다거나 뭐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봐야 예. 되고요. 또 이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안전 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에서 이 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예.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한빛 1호기는 안전 설비가 일단은 뭐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예. 또 출력이 25%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리면서 시스템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말고요. 또 이 설비 운전자의 뭐 실수라던가 네. 규정을 몰랐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건 사실 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이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뭐 일부 단체들은 우리가 지금 저출력인 상황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출력을 낮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뭐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원자로 출력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렸다고 해서 그때 올라갔던 열이 갑자기 냉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 안에서 이 열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네. 제어봉 손상이 일어나면서 뭐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다거나 네.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 추후에 이 부분은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조사를 진행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시민 단체의 경우는 네. 우리가 이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 사고를 아주 큰 사고를 보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일했다. 가볍게 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예. 않느냐, 뭐 안일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안 아마 된다. 예. 네, 주장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와는 분명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안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사법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네, 처음으로 이제 이 특별사법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이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 정비원의 옆에 있었는지 그리고 예.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뭐 기술적인 조사보다는요 인적 요인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이렇게 뭐 관리자 역할 문제라던가 뭐 계산 실수 이런 인적 요인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사경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아직은 굉장히 시작 단계이기 예. 때문에 조금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아무래도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게임 중독을 보건 의료 체계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임 업계는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을 우려로 반발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총회를 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논의 후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결의안과 보고서를 낼 때 나올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정됩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정식 병명이 되는 겁니다. 앞서 WHO는 게임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제 불능,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하는 것, 일상활동에 우선시되는 것 등 도박 중독과 같은 기준입니다. 게임업계나 학계는 이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서두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충분한 연구하고 치료법에 대한 또 그렇고 질병 코드에 대한 어떤 규정, 정의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라면 치료받을 질병이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엔 사회적 이슈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이슈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중보건 체계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건강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현재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9일부터 국내 도입 반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국 게임 단체들도 게임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WHO에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은 질병의 종류와 신체 손상 정도를 명시한 것으로 나라별로 관련 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질병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권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에 넣을지 결정 과정을 더 거쳐야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국내 공급이 중단됐던 미국 의료기기 업체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소아 심장 수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소아용 인공혈관 4개 모델과 심낭 수술에 사용되는 섬유인 인조포 3개 모델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고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인공혈관 외에도 시장에서 적정한 공급이 어려운 희귀 난치 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안정적인 수입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탑승권 발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는 나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과 마일리지가 적힌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이름이 적힌 칩은 마스 2020 로버에 부착돼 화성으로 보내집니다. 나사의 차세대 화성 탐사 무인 로봇인 마스 로버 2020은 내년 7월 발사해 오는 2021년 화성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의 화성 탐사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실증 연구가 포항 지진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는 서울대에서 발표회를 열고 지난 7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지층이 안정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지진 발생 지점과 최소 10km 이상 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산화탄소 주입 시험으로 인해 포항 지진이 유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 연구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기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땅 및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포항 지진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희균 공주대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실증 사업을 수행한 부지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두꺼운 덮개층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과거 자연 철학자들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다가 운동의 본질인 역학까지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물체의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물리 현상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전력 연계는 물론 도시의 인구 증감률까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의 변화율을 파악하는 도구를 알아냈기 때문인데요. 이 순간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 현대 세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또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은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역사 이야기, 역학의 역사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한 사람이었던 자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추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물체도 자신의 성질이나 경향 같은 목적을 지닌다는 그러한 의미죠. 이에 의하면 지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물, 불, 흙, 공기와 같은 4가지 요소가 있는데 흙과 물은 지구 중심을 향해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기와 불은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성질이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고대 그리스는 사유를 통해서 본질을 찾는, 즉 생각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습득하는 것만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고대를 거쳐 중세까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공기가 물체의 떨어짐에 도움을 준다고 여겼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11세기경 페르시아의 철학자 이븐 시나는 공기는
오히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패기, 임페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임페투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14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장 위리당은 임페투스 개념은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대포가 포탄을 발사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임페투스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포가 발사된 순간 포의 임페투스는 중력의 방향과 진행 방향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임페투스들은 시간에 따라 점점 변하게 되는데 중력 방향의 임페투스는 점점 중력 방향 쪽으로 커지게 되며 이동 방향의 임페투스는 공기의 방해, 즉 저항에 따라 점점 작아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포물선의 궤적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페투스는 물체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운동하면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이후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접촉을 통해 유럽인의 시야는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본 우주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별들을 보여주었고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려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전통적 지식에 확실성의 회의를 품게 되었죠. 이제 모든 지식이 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 같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기존의 모든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를 재검토하려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수학의 공리와 같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원리 위에 지식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데카르트는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할 때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이 임페투스 이론과 만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낙하하는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에 관한 공식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을 유도해내게 됩니다. 같은 시기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하던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데카르트가 수학적으로 유도해낸 자유낙하 공식을 빗면을 이용한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본래 물체는 힘을 받아 운동하게 되더라도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마찰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레이는 머릿수 사고 실험에서 빗면과 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빗면 위에 공을 굴려보았습니다. 처음 굴러가는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공.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 공은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빗면 실험을 확장해 처음 자리에 위치한 수레를 마주보는 빗면으로 진행하도록 놓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며 이 빗면을 내리고 내려 결국 바닥과 평평하도록 만들게 되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는 이 수레는 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히 앞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사고 실험이며 이 사고 실험은 뉴턴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리로 확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후보들을 따라가는 역사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결국 물체는 임페투스라고 불리는 운동의 패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때 과학적 사유가 발달하면서 천동설과 같이 과학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이론들은 점점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 임페투스도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새로운 방식이었던 임페투스 역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훗날 물체 운동의 기세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운동량을 표현했던 최초의 값이었다는 점이 그 물리량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베토벤은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불행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긍정학자인 칙센트미하이는 그에 져서 몰입에서 몰입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게임을 중독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행복감을 주는 몰입으로 볼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 게임 외에도 긍정적인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